숙제했어? 숙제했어? 야, 숙제 정말 코딱지만큼이었잖아. 설마 그 코딱지만큼 숙제 안 했어? 벌써 안 했어. 숙제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1등급을 아니야. 자, 숙제 질문 있나요? 숙제 질문. 내용이 워낙 쉬워서 질문이 없어? 자, 질문이 없으면 채점들은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 76쪽 갈까요? 용균아? 카드 가져왔어? 까먹지 말고 결제해. 맨날 까먹고 그냥 가지. 여기 생태계 쪽 얘기는 별게 없어. 지난번에도 별 내용이 없었잖아. 근데 영상 들으면서도 정말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야, 이게 초딩이 때 나오는 얘기야. 초딩이 때 먹이사슬. 자, 먹이사슬. 생산자. 식물이지, 광합성하는 애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누구야? 초식동물.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이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애들, 보통 이제 작은 육식동물. 그 다음에 3차 소비자가 최상이지. 물론 이제 4차까지 나누기도 하긴 하는데, 뭐, 일단 3차. 최상위. 그렇게. 육식동물. 좀 큰 육식동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책에서 좀 좀 다르게 내놨네. 생산자가 풀이고 1차 소비자가 나비래.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나비를 잡아먹는 거미, 3차 소비자가 참새, 그리고 최상위 소비자가 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나누기 나름이야. 나누기 나름이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먹이 사슬이 얽히설키 엮여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그러지. 여준아,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게 좋아, 단순한 게 좋아? 복잡한 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 얘기예요. 자, 뭐 위에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얘기는 뭐 할 얘기 없고, 이제 그 밑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그 얘기를 좀 조금만 해봅시다. 자,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이걸 우리가 묶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 1학기 과정에서 그런 거 배웠어.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암석의 순환 이런 거 했거든. 물질들은 이제 순환하는데, 탄소 순환은 예를 들어보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다가 또 식물의 몸이 됐다가, 그러니까 유기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석탄소유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우리는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원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구 내부에 항상 있는 애들이야. 근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거든.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흘러.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요. 우리 이제 지구의 에너지 예전에 한번 했었지. 거의 98%가 99.95%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지.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생명체 내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 내를 이동을 해요.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기 몸집을 만들어놔. 그럼 우리는 이거 이제 빛에너지로 화학에너지로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게 이제 1차 소비자를 통해서 먹혀요. 그럼 1차 소비자의 몸을 구성하지. 그리고 이 1차 소비자한테 2차 소비자한테 먹혀. 2차 소비자의 몸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그리고 3차 소비자가 이제 최종 소비자니까 죽으면 분해자한테 가지. 근데 결국 분해자를 거쳐서 에너지가 쭉 이동을 하다 결국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 지구는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내보내야지. 우리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중등과정에서도 배웠지. 그러니까 결국 흡수한 만큼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자, 거기에 에너지 순환 관계를, 에너지 흐름 관계를 보면, 자,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지구에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게 일단 소비자한테 가요. 소비자란다. 생산자한테 가. 생산자가 이걸로 광합성을 하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고 자기 몸집을 만들어 놓으면 이 생산자는 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일부는 자기가 사용을 해.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일부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고 일부는 자기 몸집을 구성을 해. 이 몸집을 구성한 게 일부는 먹히게 되지. 이렇게 1차 소비자가 먹게 돼요. 1차 소비자가 먹으면, 자, 생산자는 자기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자기 몸집을 구성을 해서 그게 1차 소비자한테 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 써.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지.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호흡 과정을 통해서 방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몸집을 구성하고, 그리고 먹히지 않은 건 어떻게 돼? 먹히지 않은 건 죽어. 결국 늙어 죽을 거 아니야. 뭐 고사, 낙엽, 뭐 이런 거. 낙엽이라든가 또는 죽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지. 자, 1차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를 먹잖아. 1차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산자를 먹어서 먹은 거로 자기 몸을 이뤄. 자기 몸을 만들고, 그리고 흡수한 에너지, 먹어서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지. 일부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여. 역시나 호흡을 해요. 호흡량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먹혀. 2차 소비자한테 먹히겠지. 2차 소비자가 이거를 먹겠지. 자, 2차 소비자가 이걸 먹고요. 자, 1차 소비자가 운 좋게 안 먹혔어. 안 먹히고 자기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았어. 그럼 뭐야? 결국 죽을 거 아니야. 죽어서 사체로 남겠지. 또는 이제 먹은 건 이제 매 순간순간 쌀 거 아니야. 먹기만 하는 건 아니지. 싸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배설량으로 가고 일부는 역시나 죽어서 사체가 될 거라고. 그리고 2차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1차 소비자를 먹어서 일부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먹혀요. 3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야. 3차 소비자한테 먹히게 되고, 그리고 얘도 운 좋게 끝까지 안 먹혔으면 결국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먹었으면 싸야지. 배설량이 있을 테고 죽어서 사체로 남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 3차 소비자는 이제 최종 소비자잖아. 최종 소비자니까 먹히지는 않아요. 먹히지는 않는데 그럼 먹은 거를 다 자기 몸을 구성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는 호흡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결국 끝까지
먹힐 일이 없으니까 3차 소비자는 뭐 먹히진 않으니까 그대로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겠지. 역시나 배설과 사체를 통해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 얘네들은 결국 분해자한테 가요. 분해자. 우영아, 분해자 누구 있었어? 곰팡이. 끝? 어? 분해자 누구 있었어? 버섯, 곰팡이, 세균 이런 애들이 분해자지. 자, 결국 분해자가 이걸 다 분해를 해. 다 분해를 해서 분해자가 살아가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럼 분해자가 뭘 하는 거야? 호흡을 하는 거지. 결국 분해자는 이거를 이렇게 호흡량으로 되돌리게 되거든. 이거 분해자의 호흡량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된다고. 근데 에너지가 흘러가는 양을 보면 범균아 정신 차려. 자, 여기 우리 책에는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한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태양으로부터 예를 들어 10만 정도의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양을 10만 정도로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만이야. 생산자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한 1000 정도 받아들여요. 생산자가 받아들인 에너지 양이 1000이야. 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10만이 왔는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10만이 왔는데 식물이 이걸 받아들인 건 1000이야. 자, 그러면 이 1000에서 자기가 일부는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호흡량이지. 한 700 정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써. 그리고 먹혔어. 자, 1차 소비자가 이 생산자를 먹었어. 한 100 정도. 100 정도가 1차 소비자로 넘어가요. 야, 그러면 고사량이나 낙엽으로 넘어가는 건 얼마인 거야? 얼마겠어? 200이지. 1000이 들어왔잖아. 1000이 들어와서 700을 지가 썼고 100은 먹혔어. 그러면 200은 낙엽이나 또는 죽어서 고사량으로 이렇게 남겠지. 자, 이 과정에서 1차 소비자는 이제 100이 넘어왔네. 100을 먹었네. 100을 먹었는데 그 중에 1차 소비자도 역시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60 정도를 자기가 호흡으로 썼어요. 60 정도를 쓰게 되고 그리고 2차 소비자한테 먹혔어. 한 20 정도가 먹혔어. 그러면 배설량이나 사체량이 한 20 정도 되겠네. 이렇게. 그지? 네. 자, 그 2차 소비자는 20이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3차 소비자한테 먹혔잖아. 3차 소비자한테 먹혔는데 한 6 정도 먹혀요. 6 정도 먹히게 되고 지가 살아가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한 9 정도 썼어. 그럼 이제 배설이나 사체로 넘어간 게 한 5 정도 되겠네. 그지? 그리고 이렇게 6이 넘어왔는데 이 중에 사체로 넘어간 게 한 2 정도 되고요. 호흡량으로 나간 게 한 4 정도 돼요. 그러면 분해자한테 얼마 넘어갔니? 분해자한테 넘어간 게 227. 그지? 분해자한테 총 넘어간 게 227이 넘어갔네. 그리고 분해자는 이 227을 다 호흡량으로 되돌리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000이 되겠지. 애시당초 들어왔던 1000.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 몸을 이루고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넘어가고 먹히지 않은 것들은 분해자를 통해서 결국 분해돼서 이 과정에서 호흡량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결국 다 호흡량이야. 최종적으로 분해자의 호흡량까지 해서 이 과정에서 좀 에너지 효율을 좀 봐야 되거든. 집중. 자, 왜 이렇게 졸아 시작부터.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얘 봐봐. 10만이 태양으로부터 10만이 들어왔거든. 근데 생산자가 얼마를 받아들였냐면 1000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따질 때 이전 영향 단계에서
현 영향 단계를 좀 따져보거든. 이전 영향 단계가 10만. 현 영향 단계가 1000. 그럼 얼마가 넘어온 거야? 몇 퍼센트?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야? 10만 중에 1000이 넘어왔으니까 1%야. 1%.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이게 1% 정도 되네. 어디다 쓸까? 1% 정도 되네. 자, 태양으로부터 10만이 넘어왔는데 생산자가 그 중에 1000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1% 정도 되지. 자, 생산자는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영향이 1000이었어. 근데 현 단계 영향이 100이잖아. 그럼 1000 중에 100이 넘어왔잖아. 그럼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야 지금? 응? 1000 중에 100이 넘어왔잖아. 몇 퍼센트야? 이게 어려워? 10%잖아. 그지? 10%의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그지? 자,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데 한 10%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네. 자, 근데 1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100이었는데 2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20이야. 100 중에 20이 넘어갔잖아. 2차 소비자로. 몇 퍼센트야? 20%잖아. 이렇게 넘어간 게 20%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되지? 그지? 그리고 3차 소비자로 왔더니 20 중에 6이 넘어갔어. 몇 퍼센트야? 30%네? 그지? 일단 우리가 이제 생물량 자체가 하위 단계가 커야 돼요. 하위 단계가 압도적으로 크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게 개체수가 이제 줄어드는 게 맞지. 상위 단계 개체수가 많으면 다 멸종이야, 멸종. 밑에 다 먹어치워서. 그래서 밑에 하위 단계 개체는 개체수가 되게 많아야 돼. 그리고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1000, 100, 26. 근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고 있어 지금. 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하고 이 풀로부터 얻는 에너지하고 고기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효율이 달라. 상위 단계로 갈수록 더 고영양의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져요. 자, 거기에 이제 밑에 생체 피라미드 얘기 나오는데 피라미드 얘기 좀 잠깐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우영아, 정신 차려. 자, 거기 맨 밑에 생태 피라미드 얘기 나오지? 방금 했던 얘기처럼 자, 이런 거야. 1차 소비자가 되게 많아. 풀 뜯어먹는 애들이. 뭐 사슴이라든가 뭐 코끼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풀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풀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풀 다 뜯어먹고 다 멸종하는 거지. 풀도 멸종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도 멸종하고 2차 소비자도 멸종하고 다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가장 하위 단계가 많아야 돼. 그리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도 많이 적어야 돼. 거기 한번 보면 생태 피라미드에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나오지? 나오는데 거기 에너지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에너지 피라미드 보니까 생산자의 에너지가 20만 8011에 내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적었잖아. 그냥 편한 숫자를 적은 거고 실제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숫자 보면 이게 20만인 거지. 그치? 자, 생산자가 20만이야. 근데 1차 소비자가 3,300 정도 되거든? 그 이게 몇 퍼센트야? 넘어가는 거. 20만 중에 3,300이면은 효율이 얼마 정도 되니? 한 1.5% 정도 되나? 20만. 20만이 아니고 2만이구나. 2만 810이구나. 2만에서 3,300이면 한 15%쯤 되겠네, 효율이. 자, 그런데 1차 소비자의 그 에너지 양에 비해서 2차 소비자는 한 380 정도 되거든? 양이 확 줄었지, 그지? 양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에서 1차 소비자로, 3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 양이 또 확 줄어들잖아? 자, 개체수도 보세요. 개체수도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개체수를 보니까 생산자는 150 곱하기 10의 4승이야. 만, 10만, 100만, 150만 개체수가 있나? 아마 세균 같은 거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생산자니까 이제 아주 그 미세한 광합성하는 플랑크톤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뭐 개체수가 생산자는 150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50만, 1500만인가? 150만, 5만, 10, 150만, 10만, 20만, 50만, 150만 정도 되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20만 정도 되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9만으로 줄어들고요. 3차 소비자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네. 1. 자, 생체량. 생체량은 이제 몸덩어리,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몸무게. 이제 생산자를 이루고 있는 몸, 풀, 나무 이런 거 몸덩어리. 그 다음에 그 동물이라면 이제 고기 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생체량을 따져보니까 809에서 37, 11, 5 이렇게 줄어들잖아.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단 말이야. 생태 피라미드는요. 자, 하위 단계로 갈수록 그 양이 많아져야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 이런 게 나오지. 에너지, 개체수, 그 다음에 생태량, 생체량이야? 생체량, 생체량. 몸을 얘기하는 거야. 생체량. 자,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주더라 라는 건데, 자, 모든 게 다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지? 역피라미드형이 나와.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역피라미드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자, 얘네들은 피라미드 형태지. 자, 역피라미드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돼. 역피라미드는, 자, 대표적으로 이 에너지 효율이래.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역피라미드로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나?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나? 거기 보니까 그런 거 나오네. 크기, 체중, 생물 농축, 크기라든가,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야. 대체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코끼리는 초식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져요. 크기만 커지나? 몸무게도 늘어나겠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체중도 커져. 뭐 요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네. 생물 농축. 요거 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생물 농축. 그 옆에 그 밑에다 써놔. 에너지 효율도 있다고. 역피라미드라고 써놓고요.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 역피라미드 나와 있네. 여기 오른쪽에. 역피라미드 형태가 크기나 체중이나 생물 농축 말고도 에너지 효율. 자,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에너지 효율은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 내가 생물 농축 들어봤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냐? 그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이런 큰 물고기들 있잖아. 응? 우영아, 연어라든가 참치처럼 큰 물고기들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참치 되게 크지, 그지? 참치가 사람보다 더 크잖아. 이만하잖아. 우리 이제 참치캔 많이 먹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 안 좋대. 건강에 안 좋대. 왜 그러냐면, 자, 생물 농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하수구에다가 뭐 다양한 물질들을 버리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금속이 문제가 돼요. 중금속.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들. 이런 것들, 뭐 수은이 안 좋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수은을 만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수은을 만진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수은을 기체 상태나 이온 상태로 마셨을 때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거울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도금을 하는 공장이라든가 그러면 이거 이제 금속을 거의 기화시켜 가지고 바른단 말이야. 뿌려. 그럼 그게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또는 이제 뭐 물에 녹은 상태로 마신다든가 이온 상태로. 그러면 얘네들이 금속인데도 굉장히 중금속이 많이 무거운 금속이야. 일반 금속하고 틀려서 많이 무거워. 그럼 이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잖아. 몸에 들어가면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빠져나가질 않거든. 그럼 몸에 쌓여. 몸에 쌓이면 나중에 이제 막 피부 밑에서 막 수은 덩어리가 나온다든가.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 죽는 거야, 거의. 근데 자, 이런 것들을 물에다 버리잖아. 바닷물에 버려요. 바닷물에 버리면 이만큼의 물이 있는데 여기에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중금속이 요만큼 버려졌어요. 이만큼. 그럼 바닷물 전체에 비해서 이 양은 매우 적거든. 매우 적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들의 양이 적으니까.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애들 있잖아. 여기서 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걸 하나하나 먹게 되지. 먹게 되면 플랑크톤 몸에 수은이 조금 축적이 된다고. 그럼 플랑크톤의 몸에 조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플랑크톤한테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이 수은이 조금 축적된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들, 뭐 새우라든가 멸치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잡아먹으면 약간 농축되어 있는 그런 먹이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우나 멸치 같은 애들 몸에는 이 중금속이 더 많이 농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새우나 멸치 같은 걸 잡아먹는 조금 큰 물고기들, 이런 애들은 더 많이 농축된 애들을 잡아먹잖아. 그럼 더 많이 농축이 돼요. 피부에, 몸속에. 이게 이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미량의 중금속이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점점 더 고농도로 바뀌어. 그러면 최상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막 참치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참치 같은 애들을 쉽게 잡아먹기가 힘들지. 이런 최상위 단계에 있는 애들은 상당량의 중금속이 농축이 돼. 그럼 이제 사람이 이 참치나 연어 같은 걸 잡아먹게 되면 어떻게 돼? 아주 고농축되어 있는 그런 중금속들을 먹게 되지. 그래서 참치처럼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런 중금속에 몸에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여자가 막 연어나 참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맨날 먹다가 아이가 유산되거나 막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고. 그래서 큰 물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생물농축은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77쪽으로 가봅시다. 77쪽에 생태계 평형. 거기 먹이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얘기 나오는데 시라소니하고 눈신토끼 얘기가 나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피식과 포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피식과 포식. 피식과 포식 관계에서 피식은 먹히는 애야. 먹히는 애니까 토끼지, 토끼. 거기 눈신토끼. 그 다음에 이걸 주로 먹고 사는 포식자. 포식자가 시라소니거든. 스라소니. 그래서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얘기인데 거기 초록색이 지금 눈신토끼지. 그리고 이제 다리가 달라. 왼쪽에 눈신토끼는 시라소니에 비해서 공이 하나 더 많아요. 지금 다리 자체가. 그렇게 비슷하면 큰일 나지. 포식자의 개체수가 피식자의 개체수하고 비슷하게 되면 피식자들 다 잡혀먹여서 결국 다 죽어. 자, 거기 그래프 한번 쭉 봐봐. 그 초록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스라소니 그래프잖아. 잘 봐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잘 한번 봐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정찰.
어디 있어요? 여기. 자, 초록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지? 자, 그거 잘 보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토끼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잖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토끼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잖아? 그러면 먹이가 많아졌잖아. 조금 있다가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그럼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니까 토끼를 막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토끼의 개체수가 확 줄어들겠지? 토끼 개체수가 확 줄어들면 얼마 있다가 또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확 줄어들어. 왜?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그럼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또 확 줄어들었잖아. 그럼 천적이 줄어들었잖아. 그럼 또 토끼의 개체수가 또 막 늘어나요. 그럼 토끼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니까 먹을 게 많아졌잖아, 스라소니가. 그럼 또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돼. 그게 움직임을 보면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동이 스라소니보다 조금 앞서 있어. 그래서 스라소니가 개체수의 변화가 눈신토끼의 변화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야. 피식자가 늘어나면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포식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포식자가 늘어나 버리면 많이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고,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리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번엔 또 피식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포식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또 다시 피식자가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이게 피식과 포식 관계인데 이게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난대.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이 개체수 변동을 보니까 대략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피식자가 조금 먼저 움직이고 포식자가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생태계 평형이잖아. 생태계 평형. 왼쪽은 여기 초딩이도 알아. 왼쪽 풀, 메뚜기, 생쥐, 뒤쥐, 수리부엉이가 있는데 메뚜기가 멸종해버리면 생쥐나 뒤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이 단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수리부엉이까지 싹 다 멸종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오른쪽처럼 복잡하게 생기면 뭐 메뚜기가 멸종을 하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 되거든. 또 새우를 먹는다든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다른 거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을수록 생태계는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줄 좀 칠까? 오른쪽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대. 자, 자연은요, 왜 피식과 포식 관계에서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균형이 깨지는 문제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면 이걸 스스로 복원을 하게 되거든, 자연이. 근데 뭐 산불이 났다던가 뭐 해가지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이거는 복원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더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밑에 1, 2번 풀어봐. 밑에 1, 2번 풀어보시고요. 자, 1번에 5xx, 5x, 2번에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얘기는 단순해. 자, 거기 보면
처음에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가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 평형을 딱 이루고 있었거든. 이렇게.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이렇게 딱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양이 적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인데,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평형이 깨져요. 1차 소비자 양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증가하네.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평형이 깨진 거야 지금. 평형이 깨지니까 1차 소비자가 확 늘었네. 그럼 1차 소비자가 늘어버리면 1차 소비자가 먹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풀을 많이 뜯어먹겠지. 그러면 생산자는 줄어요. 생산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지. 생산자는 확 줄어버려. 이렇게. 반대로 1차 소비자가 많아졌잖아 지금. 그럼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늘었어. 먹을 게 많아졌네. 그러면 2차 소비자도 확 늘어요. 그래서 2차 소비자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평형이 깨지면서 생산자는 줄어들고 2차 소비자가 같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야 2차 소비자가 늘어났잖아. 2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1차 소비자를 미친 듯이 잡아먹지. 근데 1차 소비자는요. 지금 천적이 많아졌는데 풀도 부족해. 생산자가 줄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해서 죽겠는데 천적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1차 소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1차 소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풀을 안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급격하게 줄어버리니까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도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결국 이런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원상태로 돌아간다. 원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이게 회복이 돼. 자연은 이 생태계 평형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줘. 친절하게 안 주고 그냥 표로 딱 던져줘요. 표로 던져주고 뭐 이게 뭔지 안 알려줘. 생산자인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던져주고서 네가 한번 찾아봐 막 이런다고. 꽤 복잡해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 일단 원리 자체는 간단해. 원리 자체는 자 어떤 한 개체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하위 단계는 줄어들고 상위 단계는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이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상태를 되찾아가더라. 그래서 생태계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지금 여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요거 하는 거 이제 문제 푸는 거 이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 봅시다. 자, 생태계의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 평형을 깨는 가장 큰 원인,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야.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그럼 이제 서식지가 어떻게 파괴되나 봤더니 자, 자연재해 있네. 지금 뭐 LA에 뭐 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지? 그 정도 불이 나버리면 거기는 복원 불가야. 그 스스로 자연이 복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인간이 복원을 시키지 않는 한은. 몇백 년이 걸려요. 자,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로 인해서 서식지가 사라져 버리면요 생태계 평형이 완전히 깨져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서식지 파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자,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 말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인간의 활동이네. 자, 인구의 증가, 도시화, 무분별한 개발, 오염 이런 것들이 평형을 깨뜨린대. 자. 도시화 나오지? 도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뭐야? 자, 도시화는 일단 숲을 훼손을 하고 거기에다 도시를 지으니까 일단 서식지 자체가 파괴되지.
그 단편화 얘기도 나오는데 서식지 단편화. 단편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단편화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뭐 숲이 있다고 할까? 숲이야. 내가 인간이 여기다 도로를 하나 낼 거예요. 자, 도로를 이렇게 냈어. 그럼 숲 전체에 비해서 도로의 면적이 커 작아? 숲 전체의 면적에 비해서 도로의 면적이 커 작아? 도로의 면적은 매우 작아. 그치? 숲 전체 크기에 비해서 도로 면적은 매우 작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동물들이 자, 살 때 인간이 사는 지역에 안 내려온단 말이야. 숲이 이만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뭐 인가에 내려오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여기서 살아요. 이 안쪽에서.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뭐 멧돼지가 한번 내려왔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 TV에 나오지. 그치? 원래 안 내려오는 놈이거든. 근데 원래 서식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바깥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도로를 내버리면 애들이 여기서도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사라진다고, 서식지가. 그럼 도로 자체는 면적이 대단히 작은데 실제로 도로 하나가 나오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 줄어버리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쪽에 서로 교류가 안 돼. 교류가. 이제 서식지 단편화라고 얘기를 해. 교류가 안 되니까 애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다 로드킬 당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서식지 파괴나 단편화 현상들, 그리고 자,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열섬 현상이 생길 때, 우리 여름에 도시는 엄청 덥거든. 이게 열이 갇혀서 그래. 숲은 안 더운데 시골은 그렇게 안 더운데 도시는 엄청 뜨거워. 이게 이제 열이 이렇게 둥근 형태, 돔 형태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기분을 나타내는데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무분별한 벌목. 지금 아마존이 이게 문제인 거지. 계속 나무 잘라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그래서 나무를 베고 농사 짓겠다고 지금 경작지를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이제 아까 그 생물농축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그리고 대기오염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자, 오른쪽에 이제 그 얘기 나온다. 카이바부 고원 얘기가 나오는데, 카이바부 고원에 이제 사슴이 꽤 많았어. 사슴이 꽤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슴이 너무 예쁜 거야. 눈망울도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늑대 이 자식들이 자꾸 사슴을 잡아먹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늑대 자식, 늑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늑대가 좀 없어졌으면 사슴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내렸어. 늑대를 조지자. 그래서 사냥 허가를 내줬어. 늑대를 다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들이 늑대를 싹 다 잡았거든. 늑대를, 우영아. 그래서 늑대를 싹 다 잡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사슴이 너무 살기 좋잖아. 늑대가 싹 없어지니까 사슴이 너무 살기 좋잖아. 그러니까 사슴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이제 더 이상 사슴이 늑대한테 안 잡혀 먹어도 돼. 근데 사슴이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천적이 없잖아. 천적이 없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 이 카이바부 고원에 풀이 싹 다 사라져. 사슴이 풀을 다 뜯어먹어버린 거야.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완전히 그 숲 전체가 초토화가 됐어. 숲이 초토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슴이 먹을 게 없어졌잖아. 이번에 사슴이 다시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인간이 늑대를 잡기 전 단계보다도 사슴이 더 많이 줄어. 그러니까 늑대를 제거하면 사슴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늑대를 제거했더니 오히려 사슴의 개체수가 그 이전 단계보다 더 줄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인간이 함부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생태계가 작살이 난 거야. 이게. 오히려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30년 뒤에 다시 늑대를 풀었어.
다시 늑대를 풀어가지고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사슴을 좀 살려보겠다고 늑대를 조졌더니 오히려 사슴의 개체수가 전보다 더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인간의 개입은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예야, 얘가. 자, 그래서 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뭐 해야 된대? 뭐 당연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천연기념물 보호 지정하고요, 국립공원 보호구역 이런 거 지정하고,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법 만들고, 하천복원사업. 여기 탄천이 하천복원사업의 대표적인 예잖아. 하천이 원래 이 탄천에 물이 없었어. 탄천이 왜 탄천인 줄 알아? 탄자가 무슨 탄자야? 어? 이 거물 탄자인가 그래. 시커먼 물이 흘러가지고 탄천이었거든. 뭐 연탄할 때 그 탄, 그지? 예. 시커먼 물이 흐르는 그런, 물도 거의 안 흐르던 그런 천이었어. 탄천인데 이거 복원한 거 아니야 지금? 물도 흐르게 만들고 이런 하천 복원. 그러니까 뭐 외가리도 살고 막 잉어도 살고 막 많이 왔다 갔다 하지. 하천 복원 사업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열섬 현상 줄이기 위해서 옥상에 뭐 정원 같은 걸 꾸민다든가 뭐 이런 거 하고 뭐 등등등등 법을 제정하거나 국제 협약을 하고. 오른쪽에 그거 좀 알아봅시다. 오른쪽 맨 밑에 5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 나오는데 람사르 협약, 그거 좀 기억해야 돼. 람사르 협약 줄 좀 쳐봐. 오른쪽에 람사르 협약은요,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협약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람사르 협약은 갯벌이라든가 뭐 호수라든가 이런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거야. 써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를 위한 협약이에요. 람사르 협약은 종종 나와. 그 다음에 본 협약이 있는데 그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 그지? 뭐 코끼리 상아를 막 거래한다든가 멸종 위기종을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본 협약이에요. 써놔. 본 협약이라고. 본 협약이 그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협약이네. 본 협약. 뭐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지구 환경 변화 가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합시다. 야, 결제하고 와. 배 타게 기다리고 있어.